첫 부분 꼼꼼하게 잘 준비를 해가면 되게 어렵지 않게 공부를 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생물의 특성, 몇 가지 특성이 있는데 그 특성을 외울 수 있으면 이제 외워야 되고, 뭐 크게 여기서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을 거야. 자, 생물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특징이 있다. 생물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자, 하나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으면 단세포 생물인 거고, 여러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으면 다세포 생물일 겁니다. 단세포 생물은 하나의 세포가 곧 하나의 생명체니까 세포 분열을 한다. 세포 분열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증식이 되는 거예요. 세포가 하나였는데 세포 분열을 통해서 세포가 둘로 쪼개지면 개체 수가 둘로 늘어나는 거야. 세포 분열은 곧 증식이다. 근데 다세포 생물은 여러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면 얘는 세포 분열이 의미하는 바는 성장이다. 자라나는 과정이다. 세포의 수를 늘려서 개체의 크기를 키워주는 과정, 성장 과정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쪼매나던 사람이 덩치가 큰 사람으로 바뀌려면은 세포 자체의 크기가 커지는 게 아니라 세포의 수를 늘리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세포의 개수를 늘려서 덩치를 키우겠다. 성장이고, 여기는 세포 분열 과정이고 증식이고 번식, 증식, 생식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모든 생물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이게 생물의 첫 번째 특징. 자, 두 번째 특징. 모든 생물은 물질 대사라는 걸 진행한다. 물질 대사는 요 뒤에 챕터에서 다시 한 번 더 자세히 나옵니다. 자, 물질 대사라는 것은 생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형태의 화학 반응을 묶어서 우리는 물질 대사라고 부를 거고, 물질 대사는 쪼매난 아이들을 묶어서 큰 덩어리로 만들어주는 이 작업, 동화작용이라고 해요. 큰 덩어리를 잘게 쪼개는 과정, 이 과정을 이화작용이라 할 겁니다. 동화작용, 이화작용, 잔챙이들을 이용해서 거대한 어떤 분자를 만들어낸다. 거대한 분자를 잘게 쪼갠다. 이거 이화작용, 요거는 동화작용. 자, 물질 대사가 일어날 때는 에너지 출입이 있어야 됩니다. 잔챙이들의 에너지의 합이 100이고 큰 덩어리의 에너지는 300이다. 동화작용이 일어나려면 에너지를 흡수해야 됩니다. 큰 덩어리의 에너지는 300이고 잔챙이의 에너지는 100이다. 그럼 이 과정이 진행되면 본인에게 불필요한 에너지 200이라는 에너지를 주위로 방출해주면 될 겁니다. 주위로 방출하면 에너지가 방출되는 거고,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생명활동하는데 사용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물질대사는 생체 내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체온의 범위 36.5도, 37도 낮은 온도에서 반응이 일어나는 거니까 반드시 반응이 일어나도록 해주는 효소가 필요하다. 효소는 우리 통합과학 시간에도 배웠는데, 효소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서 반응 속도를 빠르게,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서 반응 속도를 빠르게 만들어줍니다. 단단한 아이들을 모아서 큰 걸 만들어주는 것은 동화작용이고, 큰 걸 잘게 쪼개는 작업은 이화작용이다. 동화작용, 이화작용. 물질 대사. 모든 생명체는 물질 대사를 통해서 에너지를 얻거나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이런 이야기. 요 밑에 있는 내용은 잠깐 놔두고 뒤에 거 설명 먼저 하고 와서 여기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생명체는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합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어떤 자극이 주어졌을 때 적절히 반응을 합니다. 식물은 빛을 향해서 굽어 자란다. 가시에 손이 찔리면 손을 뗀다. 파리 지옥 곤충은 입 안쪽을 건드리면 재빨리 입을 닫아서 곤충을 잡아먹는다. 어쨌든 어떤 형태의 자극이 주어지든지 간에 그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한다. 자, 그 다음에 모든 생명체는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자, 항상성이라 하면은 뒤에 가서 항상성을 또 배울 건데, 항상 우리 몸의 상태, 체내 상태가 일정해야 된다. 가장 대표적인 상태 유지해야 되는 게 체온, 그 다음에 뭐 혈당량, 그 다음에 삼투압, 자, 이런 것들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체온이나 혈당량이나 삼투압을 일정 유지시켜 주려면 우리가 생각하고 유지시켜 주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는 호르몬의 작동에 의해서 알아서 유지가 됩니다. 내가 생각하고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게 아니라 호르몬이나 신경의 기작에 의해서 체온이, 혈당량이, 삼투압이 일정한 수치를 유지하게 될 겁니다.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한다. 알아서 노력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모든 생명체는 발생 과정 이후에 성장 과정을 거칩니다. 발생 과정이라 하면 수정란이 세포 분열을 통해서 세포의 수를 늘리고 기능이 다양해지면서 하나의 개체가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예를 들면 정자와 난자가 수정을 해서 초기에 세포 분열을 열심히 할 겁니다. 고백이, 낭백이, 석식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다 착상을 해서 개체가 되는 과정.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아직까지는 이게 사람이라고 부르기는 조금 애매한 단계. 그 과정이 수정란이에요. 그 과정이 발생 과정이에요. 개구리는 조금 애매한데, 개구리도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세포 분열을 열심히 할 거고 올챙이가 되었죠. 이거는 쪼매난 올챙이, 여기는 큰 올챙인데 올챙이 전체 과정까지를 발생 과정이라 할 거고, 성장이라 하면은 이제 제대로 개체가 되었어요. 얘 제대로 된 개체는 개구리였을 거고, 개구리가 쪼매난 개구리에서 큰 개구리로 자라난다. 이 과정은 이제 성장이라고 보면 될 겁니다. 잔챙이 개구리가 큰 개구리로 자라난다. 이 과정은 성장. 올챙이 과정은 발생. 어린 개구리가 어른 개구리가 된다. 이 과정은 성장 과정이다. 발생과 성장 과정을 거칩니다. 자, 그 다음에 생식, 유성생식, 무성생식, 자신과 닮은 개체를 만드는 현상이고, 유전, 어버이의 형질이 자손에게 전해지는 현상, 생식과 유전 과정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모든 생물은 환경에 적응하여 좀 더 환경에 적응하기 유리한 방향으로 진화해 갑니다. 그러니까 진화를 거듭하다 보면 또 뭔가 새로운 종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환경에 적응하고 진화 과정을 거쳐간다. 환경에 적응하고 진화를 해간다. 자, 이런 게 이제 생물인데, 뭐 선인장의 잎은 가시로 변해서 물 손실 최소화하고, 가랑잎벌레는 난 잘 모르겠는데 얘는 주변의 잎과 비슷하여 천적의 눈에 잘 띄지 않는다. 갈라파고스 제도에 사는 핀치의 부리 모양은 섬마다 조금씩 다르다. 어쨌든 환경에 적응하여 진화해 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특징들을 전부 다 가지고 있는 게 생물이다 라고 불러주면 되겠습니다. 자, 오케이.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물질 대사하고. 자, 그러면 화성 토양 속에 생물이 존재하느냐, 살아있는 생명체가 있느냐, 거기에 대한 실험을 해봤습니다. 화성에 가서 화성에 있는 흙을 퍼와가지고, 아니면 또 화성 현지에서 탐사선이 가가지고
화성 토양 속에 생명체가 있냐 없냐를 확인을 하는데, 첫 번째 대전제가 뭐냐면 생물은 물질 내사를 한다. 여기 이 생물의 특성을 기준으로 해서 화성 토양 속에 생명체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좀 했다. 화성 토양 속에 생명체가 있냐 없냐를 본 건데, 자, 첫 번째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광합성이라 하면은 잔챙이들을 모아서 거대한 포도당을 만들어주는 작업이니까 요거는 동화작용이고, 동화작용을 할 줄 아는 생명체가 있는지 없는지를 본 거야. 자, 첫 번째 넣어준 게 뭐냐면, 광합성을 하려면 이산화탄소가 필요하다. 근데 그냥 이산화탄소가 아니라 질량수 14짜리 탄소를 포함한 이산화탄소입니다. 원래 일반 이산화탄소는 질량수 12짜리가 기본이고, 질량수 12짜리 이산화탄소가 거의 99%고 질량수 14짜리 탄소는 0.1%도 안 돼요. 극소량이야. 그러면 질량수 14짜리 탄소는 불안정하기 때문에 얘가 질량수 12짜리 탄소로 붕괴되면서 이때 라디에이션, 뭔가 레이를 내뿜는다 이거죠. 여기에서 내뿜는 레이를 방사선이라 합니다. 자, 이런 걸 내뿜을 수 있는 아이들이 방사능을 가지고 있다, 방사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붕괴되면서 라디에이션을 내뿜는다 이거죠. 그러면 이 방사선을 내뿜으면 이 방사선을 디텍팅 할 수 있는 기계가 있다 이거지. 그게 이 방사능 계측기야. 그러니까 질량수 14짜리 탄소가 있으면 이 방사능 계측기에서 얘가 있다라는 것을 읽어낼 수 있다 이거죠. 자, 그러면 실험 과정이 어떻게 됐느냐? 14짜리 탄소를 포함하는 이산화탄소를 주입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빛을 비춰주면 아직 이거 불은 안 됐다. 자, 만약에 이 화성 토양 속에 이산화탄소와 빛을 이용을 해서 광합성을 할 줄 아는 생명체가 있었다면 이 화성 토양 속에 질량수 14짜리 탄소를 포함하는 포도당이 생성이 될 겁니다. 이 포도당이. 그럼 요 이산화탄소를 넣어주면서 빛을 쪼여줬을 때 혹시라도 이 포도당이 생성이 되었다. 그러면 이제 이거 다 지우고 얘네들 제거한 다음에 싹 다 공기를 다 뺀 다음에 여기 있는 화성 토양을 가열을 해. 가열을 했을 때 이런 포도당이 만약에 생성되었다면 14짜리 탄소를 포함하는 어떤 기체가 튀어나왔을 거예요. 기체가 얘는 방사능 계측기에는 기체를 측정할 수 있는데, 그럼 기체가 튀어나왔으면 방사능 계측기에서 어떤 눈금이 읽혔겠죠. 근데 실험 결과가 안 읽혔다. 오케이. 그럼 여기에 포도당이 없었다. 오케이. 그러면 요것들을 이용을 해서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생명체가 여기에는 없었다. 그래서 화성 토양 속에는 광합성을 할 줄 아는 생명체, 그러니까 동화작용을 할 수 있는 생명체는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론 그렇게 내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실험은 뭐냐면 세포 호흡을 할 수 있는 생명체가 있냐를 본 겁니다. 예를 들어서 포도당이 있고, 자, 얘가 연소가 되면 6개의 이산화탄소와 6개의 물 분자가 튀어나올 거야. 근데 내가 영양소를 넣어줬는데 어떤 영양소를 넣어줬냐면 질량수 14짜리 탄소가 포함된 영양소를 넣어줬어요. 그리고 혹시 이 화성 토양 속에 이 영양분을 분해해서 이런 식의 세포 호흡을 할 수 있는 생명체가 있다면 질량수 14짜리 탄소를 포함하는 이산화탄소 기체가 배출될 거고,
이산화탄소 기체가 배출이 되면은 방사능 계측기에 경보음이 울리겠죠. 자, 근데 여기에 이런 실험을 했을 때 아무런 경보음이 울리지 않았다. 그러면 이 화성 토양 속에는 영양소를 분해해서 뭔가 에너지를 얻는 세포 호흡을 하는 생명체도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세포 호흡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우리 기준에서 지구에서 살고 있는 생명체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세포 호흡을 하게 되면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내뱉어 줍니다. 그럼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내뱉기 때문에 세포호흡이 진행이 되면 여기에 있는 이 기체의 조성에 변화가 나타날 거야. 만약에 세포호흡을 한다면 기체 조성이 변할 것이다 라고 가정을 했는데 실제 영양소를 부어주고 세포호흡의 조건을 갖췄을 때 이 기체 조성이 전혀 변하지 않았다. 오케이. 그러면 이 화성 토양 속에는 세포 호흡을 하는 생명체는 전혀 없구나. 동화작용할 줄 아는, 이화작용할 줄 아는 거. 이화작용, 동화작용. 어떤 형태든지 물질 대사가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요 세 개의 실험으로 화성 토양 속에는 광합성을 할 줄 아는 생명체도 없고 세포 호흡을 할 줄 아는 생명체도 없다. 생물은 물질 대사를 한다라는 이 생물의 특성, 이런 생물의 특성을 갖고 있는 생명체는 없다라는 이야기죠. 혹시 모른다, 저기에 뭐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같은 게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일단 이런 상황에서는 생명체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17쪽으로 가서 9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7쪽의 9번 문제. 여기에서 어떤 실험을 했다. 자, 이 과정을 토대로 해서 문제를 하나 해결해 봅니다. 민서씨, 파이팅. 미국아, 네. 몇 번? 4번. 4번. 서빈아, 몇 번? 4번. 자, 이거 어쨌든 뭐 대충 쳐다봐도 생물은 물질 대사를 한다라는 기본 전제 깔고 있는 건 확실하죠. 그 다음에 가는 빛을 비춰줬고 이산화탄소 넣었으니까 요거 광합성 할 수 있느냐 요걸 체크한 거지. 네. 광합성은 동화작용 아닙니까? 이건 틀렸고 이건 맞고. 그 다음에 나는 영양소 집어넣었죠. 네. 영양소를 집어넣고 나서 이산화탄소 검출되는지 확인을 한 거니까 영양소를 분해해서 먹고 사는 아이가 있는지를 본 거잖아. 네. 세포 호흡을 하는 생명체가 있는가 그걸 확인하는 실험이다. 그러면 기억, 디귿 정답은 몇 번이다? 4번입니다. 오케이. 자, 정답 4번. 굿자. 자, 생물의 특성 뭐 서술형으로 생물의 특성 5가지 쓰시오 뭐 이런 근접한 거는 잘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가서 바이러스를 한번 볼게요. 자, 12페이지에 바이러스인데, 자, 바이러스는 생긴 모양이 다양하고 크기는 세균보다도 훨씬 작다. 세균도 작을 것 같은데 세균보다도 더 작은 게 바이러스다. 그 다음에 바이러스의 기본 구조는 단백질 껍질 속에 유전 물질인 핵산을 들고 있다. 자, 바이러스는 구조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냥 바깥쪽에 껍데기 있고
그냥 껍데기 있고 껍데기 모양이 근데 좀 제각각이야. 아들 생긴 모양이 제각각 달라요. 껍데기 있고 그 안에 유전물질이 들어있다. 유전물질 핵산. DNA가 들어있는 바이러스도 있고 RNA가 들어있는 바이러스도 있습니다. DNA 바이러스, RNA 바이러스 뭐 차이가 조금 있긴 한데 우리가 최근에까지 고생을 했던 코로나 바이러스는 RNA가 들어있는 RNA 바이러스였고 또는 DNA가 들어있는 또 DNA 바이러스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둘 다 들어있는 게 아니라 둘 중에 하나만 들어있습니다. DNA 들어있는 바이러스 있고 RNA 들어있는 바이러스 있다. 간단하다. 단백질 껍질에 RNA 끝. 딴 거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얘는 그냥 껍데기에 유전 물질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이 안에는 뭐 마이토콘드리아도 없고 엽록체도 없고 아무런 세포 소기관을 들고 있지 않은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그럼 예를 들면 얘가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얘는 그냥 목숨만 들고 있을 뿐, 이 안에 뭐 냄비도 없고 가스레인지도 없고 쌀도 없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녀석이야. 그러니까 요 놈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으니까 얘가 어딘가에 침입을 해서 들어가야 돼. 그러면 어딘가에 침입을 해서 들어가는 이 세포가 숙주세포인 거고, 숙주세포 속에 침입을 해서 들어가면 숙주세포의 냄비, 가스레인지, 쌀 등을 이용을 해서 얘가 먹고 사는 거야. 그러면서 증식을 할 거고, 그러면서 이 숙주세포 안이 공간이 너무 좁아지면 튀어나와서 옆에 있는 다른 세포들한테로 다시 침투를 해서 들어갈 겁니다. 혼자서는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고 얘는 반드시 어딘가로 침입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자, 그러면 얘는 숙주세포가 없을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녀석이다. 네, 본인이 가진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바이러스의 생물적인 특성, 비생물적인 특성이 있는데 요거는 좀 우리 구분 지어서 나중에 심심하면 기억을 좀 해놓으세요. 자, 바이러스가 이거 생명체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유전 물질인 핵산이 있다는 거. 어쨌든 생명체들은 DNA, RNA가 있으니까 쟤도 생명체의 기본적인 특성 핵산을 들고 있습니다. 이게 생물의 특성이고, 그 다음에 숙주세포 안에서는 유전 물질을 복제해 증식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증식한다는 것은 바이러스의 개수를 늘린다는 거죠. 근데 바이러스는 세포의 구조를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증식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숙주세포 안에서 증식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혹시 뭐 분열을 통해 그다음에 뭐 세포 분열로 뭐 이런 표현을 갖다 대놓으면 이거는 무조건 말이 안 되는 소리다라고 그냥 틀렸다라고 하면 돼. 왜냐? 바이러스는 세포의 구조를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세포 분열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세포 분열이라는 걸 의미하고 있는 거니까 분열을 한다, 뭐 구체적으로 세포 분열을 한다, 그래서 증식한다 이런 표현은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바이러스는 단순히 그냥 증식한다 이 표현만 써요. 분열을 통해 증식한다 이런 말은 아예 갖다 대면 안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증식 과정에서 돌연변이가 나타나고 환경에 적응하여 진화도 해간다. 생물의 특성을 상당히 많이 보여주고 있네요. 자, 근데 얘가 생물은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세포의 구조를 갖추고 있지 못하고 생명체 밖에서는 그냥 단백질 입자에 불과하고 얘는 효소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물질 대사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생물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하다. 생물의 특성, 비생물의 특성, 양자간의 특성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생물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고, 근데 약간의 생물적인 특성을 갖고는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 밑에서 실제 바이러스의 침투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야가 좀 귀엽게 생긴 야가 박테리오파지라는 바이러스다. 박테리오파지는 이 단백질 구조가 좀 특이하게 생겼는데 어쨌든 바깥쪽에 이 이상한 모양이 다 단백질 껍데기고, 핵심은 단백질 껍데기에 이 안에 빨간색으로 표기되어 있는 거, 이거 DNA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얘는 대장균이다. 대장균은 세균입니다. 대장균이 훨씬 더 크네요. 세균이 이 바이러스보다는 훨씬 더 크네요. 그러면 저 박테리오파지가 세균인 대장균 앞에 딱 달라붙어 가지고 본인의 유전 물질만 대장균 안으로 이렇게 쏙 집어 넣는 거야. 그러면 대장균의 DNA를 파괴해버리고, 대장균의 DNA를 파괴해버리고 본인의 DNA를 주입을 했죠. 자, 그러면 대장균의 효소, 그러니까 대장균이 들고 있는 냄비, 가스레인지 뭐 이런 거 이용해서 밥을 해먹고 산다 이거야. 이 과정에서 증식이 일어날 거고, 증식 과정에서 단백질도 합성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박테리오파지의 개수가 많아졌죠. 그러면 공간이 좁으면 아까 들어가서 먹고 살던 세균, 대장균을 뚫고 나와서 옆으로 이동을 해갈 거다. 그러면 박테리오파지의 개수는 늘어났죠. 증식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근데 원래 처음 들어갔던 이 대장균이랑 튀어나오는 대장균이랑 뭐 특별한 응급이 있을지 없을지 뭐 있을 때마다 다른데, 만약에 이 과정 안에서는 돌연변이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는 돌연변이는 안 일어났습니다 하면 여기에 들어간 놈 A하고 튀어나오는 B하고 이 애들 안에 들어있는 유전자 구조가 전부 다 어떻게 했냐? 같아. 돌연변이가 안 일어났을 때는, 돌연변이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면 무조건 똑같아. 근데 일반적으로는 큰 응급이 없으면 이 과정 속에서 돌연변이도 일어날 수도 있거든. 그럼 돌연변이가 일어나면 처음에 들어갔던 A랑 튀어나오는 B랑 구조가 또는 유전자가 조금은 다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돌연변이가 일어났다면 다를 수도 있는 거고, 돌연변이는 절대 안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못을 박으면 처음에 들어간 놈이랑 튀어나오는 놈이랑 똑같다는 이야기고, 어쨌든 대장균의 DNA는 파괴해버리고 지가 여기서 깽판 치고 사는 게 되는 거죠. 원래 살던 사람을 바보 만들고 지가 여기서 먹고 살면서 증식하는 거죠. 애 놓고 잘 사는 거지. 원래 어떤 아파트에 집에 주인이 살고 있는데 주인을 쫓아내고 지가 잘 먹고 잘 사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8쪽에 13번 기본적인 이 박테리오파지의 생활 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스타트. 수연아, 예진 오늘 못 오니? 오늘 그만둔 거 아니야? 어? 그만둔 거 아니었어? 그만뒀어? 아니, 저번에 그만둔 거 아니야? 그래? 니한테 말 안 하는데 지 생명 안 한다 이거. 네. 그래? 안 한대 생명 안 들어도 될래? 아니, 생각. 무슨 말을 안 하네. 그건 좋아. 어? 그건 좋아. 그래? 나한테 말을 안 해. 지 생명 하나 하지. 네.
수현아 답 나왔나? 몇 번? 홀수 몇 번? 민서 몇 번? 딩수 왜 틀렸냐? C를 구성하는 단백질 C가 누구니? 박테리오파지죠. C를 구성하는 단백질은 A의 유전 정보. A는 대장균이잖아. 대장균의 유전 정보에 따라서 C가 만들어진 건 아니고 여기 들어간 박테리오파지 B의 유전 정보를 따라서 C가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A의 유전 정보에 따라서 C가 합성된 거는 아니다 이거죠. 자 그러면 기억이 니은 안으로 DNA를 주입한다. 그럼 박테리오파지가 대장균 안으로 유전 물질을 주입한다. 그러면 니은은 A다. 이거는 맞는 말이고 B와 C 처음 들어간 박테리오파지와 나오는 박테리오파지 이 과정에서 돌연변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돌연변이가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B와 C의 유전 정보는 같아야 되겠네요. 그러면 D이면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오케이. 자 그렇습니다. 이런 정도의 문제들이 나올 수 있는데 조금 복잡한 것 같은 문제 하나를 풀고 이 챕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9페이지에 2번 문제 일단은 한번 해결을 해봐라. 집신벌레, 다람쥐, 박테리오파지. 힌트를 주자면 집신벌레는 단세포 생물인 것 같고 박테리오파지는 바이러스인 거고 다람쥐는 그냥 다세포 생물입니다. 표를 새로 만드는 편이 좀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 시험장에서 만나면 시간이 꽤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이거 시간 아주 단축하면서 빨리 풀어내야 돼요. 잘못 보이면 좀 헷갈릴 수 있다. 민서야 답 나왔나? 준우야 몇 번? 자, 이 문제는 이 표를 이대로 놓고 보면 나는 개인적으로 좀 더 헷갈리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냥 마음 비우고 그냥 표를 하나 더 그립니다. 다람쥐, 박테리오파지,
그 다음에 집신벌레, 그 다음에 그냥 순서대로 나와보는 거예요. 단백질이 있다. 다람쥐, 다세포 생물이니까 단백질이 있을 거고, 박테리오파지는 바이러스지만 바깥쪽 껍데기는 단백질이고, 집신벌레, 단세포 생물이니까 세포 구조 갖추고 있으니까 당연히 단백질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조직과 기관을 가진다. 다람쥐는 다세포 생물이니까 조직, 기관 개체되는 거고, 박테리오파지나 집신벌레는 단세포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조직과 기관은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스스로 물질 내사를 하냐. 다람쥐 가능하고, 박테리오파지는 바이러스니까 스스로 물질 내사 못하고, 집신벌레는 가능하겠죠. 그러면 세로 줄로 555 되는 게 555 요거 상황이 가능하고, 그럼 기억 질문은 단백질 요 상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로 줄로 x 두 개 여기가 조직과 기관을 가진다. 여기 x 두 개고, 동그라미 하나 있다면 얘가 동그라미일 거고, 그러면 얘가 다람쥐. 그 다음에 나머지 질문이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하냐. 그럼 여기는 OOX X 되어 있는 이놈, 스스로 물질 대사 X 되어 있는 이놈은 박테리오파지일 거고, 얘는 집신벌레일 겁니다. 집신벌레 단세포 생물, 박테리오파지는 바이러스. 자, 이렇게 그냥 표를 새로 하나 그리는 편이 나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 찾아 나가는 것보다는 좀 더 빠르더라. 괜히 이 문제를 푸는데 시간이 많이 꼬이면 안 돼요. 쉬운 문제고, 앞쪽에 비교적 앞쪽에 쉬운 문제로 선생님이 제시했던 문제일 건데, 여기서 이 문제 푸는데 몇 분 걸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B는 집신벌레고, A, B, C 자리에는 모두 다 동그라미가 맞고, 디귿은 조직과 기관을 가진다. 이게 맞는 말이겠죠. 그럼 B니 D가 모두 다 맞는 상황이다. 그러면 정답은 몇 번? 정답은 5번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좋을 것 같네요. 이 문제 수연아, 네. 5번 나왔니? 아니요. 아직 안 나왔었냐? 시간 오래 걸리면 안 돼. 표를 새로 만들어서 푸는 연습을 한번 해봐. 자, 이런 문제, 2번 문제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 다음에 그 3번 문제도 좀 짜증날 수 있어요. 3번 문제 같은 게 2번보다는 좀 더 불편한 문제이긴 합니다. 자, 오케이. 자, 뒤로 가자. 뒤로 가기 전에 한 30초간 휴식을 하고 뒤로 가겠습니다. 이 2학년 과정의 과학이 상당히 많이 어렵습니다. 수연은 어제 화학 해보니까 어떻대? 할만하더나? 좀 어렵긴 하다. 일단은 좀 제일 어렵다 진짜로. 지금 수학도 고2 과정 선행 학습하고 있지? 수학 뭐 로그 배우나? 수학도 어려웠겠지만 과학이 꽤나 어렵긴 합니다. 잘 잡고 고생하면서 좀 잘 따라와 주세요. 자, 이제 뒷페이지로 가고 보겠습니다. 이번 챕터는 뭐 굳이 왜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 생명과학은 생명의 본질을 밝히고 인류의 생존과 복지에 응용하는 종합적인 학문이다. 간지나는 학문이다. 연구 대상은 생물을 구성하는 아주 기본적인 물질로부터 생태계까지 모든 생명 현상을 대상으로 합니다. 생명과학의 분야는 세포학, 분류학, 생태학, 유전학, 분자생물학,
생명공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가 있다. 그리고 현재는 화학, 물리, 지구, 의학, 공학, 정보학, 통계학 등 다른 학문 분야와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발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생명 시스템은 각각의 여러 단계가 있는데, 자, 세포가 모여서 조직이 된다. 세포는 여기 줄하나 그런 거죠, 이거. 이 표현 꼭 좀 기억해놔. 생물을 구성하는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 요 말 좀 꼭 좀 받아라. 구조적 기본 단위, 기능적 기본 단위,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 세포가 모여서 조직이 될 거고, 식물 같으면은 조직의 모임인 조직계가 추가되고, 조직이 모여서 기관이 되는데, 동물이면은 기관계가 하나 추가될 거고, 기관이 모여서 개체, 개체들의 모임인 개체군, 개체군들의 모임인 군집. 얘는 토끼 한 마리, 토끼 여러 마리, 군집은 토끼 여러 마리, 사슴 여러 마리, 호랑이 여러 마리. 그 다음에 환경적인 요소까지 추가되면은 생태계, 개체, 개체군, 군집, 생태계. 이것도 통합과학 책에서 어느 정도 응답했던 내용들이죠. 통합과학이 뭐 생명과학이든 나머지 과목들을 짜집기 한 과목이니까 이 내용 정도는 중학교 때나 통합과학 시간에 배웠던 내용입니다. 자, 뒷페이지로 가면은 세포 조직, 기관, 기관계, 개체, 세포 조직, 조직계, 기관, 개체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라고 서술을 하고 있다. 자, 그러면 뒤로 가서 문제 하나만 풀어보고 넘어갈게요. 자, 24페이지에 7번 문제 스타트. 가나다는 개체, 세포, 생태계, 야들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적혀 있네요. 민서 3번, 수호 3번. 자, 그러면 여기는 가는 세포, 나는 개체, 다는 생태계겠죠? 가는 생명 시스템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이다. 구조적 기본 단위, 기능적 기본 단위. 나는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하지 못한다. 개체잖아. 개체니까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해야죠. 기본적인 세포의 구조를 갖추고 있으면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할 수 있습니다. 효소가 있기 때문에. 자, 다는 생물과 영향을 주고받는 주변 환경이 포함되면 생태계 이렇게 갈 겁니다. 주변 환경까지 포함하면 생태계다. 그런 이야기. 자, 그러면 자네들은 25, 26, 27, 28, 29쪽까지 싹 다 숙제로 해오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32페이지로 갑니다. 자, 32페이지에서 이제 물질 대사를 조금 자세히 배웁니다. 물질 대사를 조금 자세히 배운다. 오늘 여기까지만 알 거고 아마 39쪽까지만 숙제로 나갈 것 같네요. 자, 물질 대사의 정의는 생명체에서 생명활동을 유지하기 위해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묶어서 물질 대사라 할 겁니다. 물질 대사의 특징. 자, 첫 번째 기억을 해놓으세요. 반드시 에너지 출입이 있고
반응은 단계적으로 진행돼야 되고 효소가 관여해야 됩니다. 효소가 없으면 물질 대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에너지 출입이라 하면 에너지가 흡수되기도 하고 방출되기도 한다. 에너지가 한꺼번에 다량이 방출되는 게 아니라 여러 단계를 걸쳐서 소량씩 방출됩니다. 그 다음에 체온 정도의 범위에서 반응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해줄 수 있는 효소가 있어야만 반응이 가능하다. 물질 대사의 특징, 기억을 좀 해두도록 하자. 그 다음에 옆 사이드의 그림을 보면, 자, 이 그림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지금 포도당을 연소시킬 거란 말이죠. 자, 포도당을 연소시키면, 어쨌든, 포도당을 연소시켜주면, 포도당이 산소랑 반응을 해서 6CO2, 6H2O, 그리고 이 과정에서 에너지가 튀어나와야 돼요. 포도당 하나를 연소시키면. 자, 근데 내가 만약에 그냥 여기에서 포도당을 불을 질러가지고 태우면 포도당이 아주 빠른 속도로 연소되면서 에너지가 한 방에 튀어나올 겁니다. 이때 튀어나오는 에너지를 100이라 하자. 포도당이 한꺼번에 고온에서 연소되면서 에너지 100이 튀어나올 거고, 근데 생체 내에서 세포호흡, 이 세포호흡을 통해서 포도당을 태울 때도 어쨌든 토탈 에너지는 100이 나와야 되는데 얘는 37도라고 하는 아주 낮은 온도에서 반응이 일어나니까 한꺼번에 확 타지 못하고 에너지가 소량씩 조금씩 튀어나올 거다 이거죠. 어쨌든 이 에너지들을 전부 다 합치면은 그 에너지의 총합은 100은 맞습니다. 근데 뭐 20 뭐 이렇게 5번씩 튀어나온다 이거지. 그러니까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에너지가 조금씩 튀어나오게 될 거다. 어쨌든 튀어나오는 에너지의 총합은 같긴 같습니다만 낮은 온도에서 반응이 진행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량의 에너지가 나오지는 않는다. 세포호흡은 내 목소리가 없네요. 세포호흡은 반응이 단계적으로 일어나면서 에너지가 여러 단계에 걸쳐서 조금씩 튀어나옵니다만 빠른 속도로 태웠을 때랑 같은 양의 에너지가 나오긴 나온다. 그리고 효소가 관여하고. 자, 그래서 물질 대사는 동화작용과 이화작용 둘로 나눕니다. 동화작용은 잔챙이 아이들을 묶어서, 잔잔한 아이들을 묶어서 거대한 분자를 만들어주는 작업, 동화작용. 자, 얘의 에너지는 100이고 얘는 에너지가 300이다. 그러면 이런 작용이 일어나려면 주위에서 에너지를 200을 흡수해야 됩니다. 200의 에너지를 흡수해야 된다. 에너지를 흡수하니까 이거는 흡열 반응. 그러면 주위의 온도는 낮아지겠죠. 주위에서 에너지를 뺏기니까. 그 다음에 거대한 분자가 잔챙이로 쪼개지는 이 작업. 이 작업은 에너지 300짜리가 에너지 100짜리로 바뀌는 거니까 에너지를 200만큼을 방출한다. 발열반. 주위로 열을 방출한다. 발열반은 주위에서 열을 흡수한다. 흡열반은. 동화작용은 흡열반응이고 이화작용은 발열반응입니다. 동화작용은 거대한 분자를 만든다. 단백질을 합성하거나 광합성을 통해서 포도당을 합성하는 것. 이건 동화작용이고, 내 몸속에서 단백질을 분해해서 소화시키거나 아니면 포도당을 세포호흡을 통해서 포도당을 산소랑 반응을 시켜서 6개의 이산화탄소와 6개의 물로 나누어지고 이때 에너지가 튀어나온다 이거죠. 자, 이런 작용은 이화작용이다. 어쨌든 큰 걸 만드는 거는 동화작용, 큰 걸 잘게 쪼개는 거는 이화작용입니다. 자, 요거죠. 그 다음에 오늘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세포호흡.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는 생명과학 수업이 좀 쉬울 겁니다. 그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어려운 내용이 하나 나온다. 자, 세포호흡은 세포에서 영양소를 분해해서 뭐 대표적인 영양소 포도당을 분해해서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과정. 포도당을 산소랑 반응을 시켜서 분해하면 물과 이산화탄소가 나올 거고 그 과정에서 에너지가 만들어진다. 요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 세포호흡이야. 포도당을 분해하는 과정이 세포호흡이고 세포호흡이 일어나는 장소는 마이토콘드리아. 원래는 우리가 미토콘드리아라고 표현을 했었죠. 자가 미토콘드리아가 아니고 이제 마이토콘드리아라고 적어놨다. 비타민이 아니고 바이타민이듯이 미토콘드리아가 아니고 마이토콘드리아라고 적어놨어요. 그럼 포도당이 산소랑 반응을 해서 생성되는 물질은 이산화탄소와 물. 자, 이 과정에서 에너지가 튀어나올 거다. 자, 그러면 이 과정에서 나는 에너지가 100이 나왔다고 치죠. 자, 100이 나왔으면은 에너지가 튀어나왔는데 그 에너지는 지금 당장 포도당을 분해서 에너지가 나왔죠. 자, 그러면 그 에너지는 열 에너지의 형태로 66%가 나온다. 이거는 지금 즉시 사용이야. 즉시 사용. 자, 이 에너지는 지금 즉시 사용하지 않으면 전부 다 소멸될 거기 때문에 나는 지금 당장 이 에너지를 즉시 사용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러면 이 에너지를 저금통에다가 조금 넣어 놓자. 그 저금통의 역할을 하는 게 ATP. ATP에다가 화학 에너지 형태로 잠시 저장을 해주는 거야. ATP를 만들어서 ATP에다가 저장을 해두고 ATP에다가 저장해둔 이 에너지를 나중에 필요할 때 꺼내서 쓰겠다. 그러니까 이거죠. 세포를 할 때 에너지가 100이 튀어나오는데 그 중에 66은 바로 사용하고 34는 ATP에다 저장을 해도 그런 다음에 나중에 필요할 때 꺼내 쓰겠다. 필요할 때 꺼내 쓰겠다. 내가 계단 올라갈 때 꺼내 쓰겠다. 달리기 할 때 꺼내 쓰겠다. 공부할 때 꺼내 쓰겠다. 이거죠. 열 에너지의 형태로 66% 방출되고 나머지 34%는 포도 ATP에다가 저장을 해준다. ATP를 만들면서 여기에다 저장을 해주는 거야. 자, 그러면 일단 ATP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자, ATP는 구조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자, ATP는 생긴 모양이 이래요. 자,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도 되는 아데닌 이름 좀 기억이 나요. 이거 지난번에 시험에 학교에서도 종종 나오거든. ATP 구성하는 거 이름 뭐냐? 아데닌 라이보스 얘를 써야 되는데 이거 헷갈려서 못 쓰는 경우가 생기더라고. 아데닌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몰라도 돼. 그냥 아데닌 얘는 염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라이보스, 우리가 일반적으로 리보스라 불렀던 게 라이보스, 오각형 오탄당입니다. 오탄당 꼭 좀 기억에 나는 사면여고는 특별히 오탄당입니다. 탄소 5개로 이루어진 당. 탄소 5개로 이루어진 당. 포도당은 탄소 6개로 이루어진 당. 얘는 육탄당이고 여기는 라이보스는 오각형 구조잖아요. 탄소 5개로 이루어진 오탄당이다. 아데닌 라이보스 요 묶음을 부르는 명칭이 아데노신이다. 아데노신. 자, 그러면 나는 그냥 아데노신을 그냥 A라고 표기할게. A. 아데노신.
여기에 인산, 아데노신에 인산 이렇게 세 개 붙어 있는 게 ATP 아데노신 트리플 또는 아데노신 트라이포스포러스 인산기 세 개 붙어 있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아데노신에 인산 두 개 붙어 있으면 얘는 ADP 아데노신 다이포스포러스. 자, 아데노신에 인산기가 하나만 붙어 있으면 얘는 AMP 아데노신 모노포스포러스. ATP 세 개 붙어 있다는 거고 ADP는 두 개 붙어 있는 거고 AMP는 세 개 하나 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인산기와 인산기 사이의 결합. 요 결합. 인산기와 인산 사이의 결합을 고에너지 인산결합이다. 고에너지 인산결합. 자, 그러면 얘가 이제 어떤 상황이 되냐면 요 둘만 볼게요. ADP와 ATP를 볼게요. 여기 얘는 ATP고 얘는 ADP인데 여기 인산기가 따로 떨어져 있다고. 자, ADP와 인산기가 따로 떨어져 있었는데 얘 둘이를 붙이려면 여기에 결합을 형성해야 되죠. 그럼 얘 둘이를 붙이는 이 작업이 동화작용 아닙니까? 동화작용이죠. 잔챙이 둘이를 묶어서 하나로 뭉치는 거니까 이 둘을 붙여서 한 덩어리로 만들어주는 거니까 이 작업이 동화작용이라고 해요. 그럼 동화작용을 하려면 에너지를 흡수해야 이 결합이 형성된다고. 그럼 이 결합을 추가로 하나 더 만들려면은 여기에다가 에너지를 집어넣어야 결합이 형성된다.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이에요. 다시 자, 예를 들어서 포도당을 분해해서 에너지가 100이 나오면 그 100 중에서 66은 그냥 사용해. 근데 34는 저금통에 넣어야 된다고. 그 저금통에 넣을 때 아데노신에 인산이었는데 나머지 따로 있었는데 이 34를 이용을 해서 아데노신에 인산 ATP를 만들어낸다고. 이 34가 여기에 속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34가 들어가 있다고. 34의 에너지를 주입을 해서 ADP와 인산기를 ATP로 붙이는 작업. 그럼 세포호흡을 통해서 에너지가 튀어나오면 ATP를 많이 만들어내겠네요. ATP를 야가 자꾸 만들어지겠네. 그러면 세포호흡을 통해서 만들어진 에너지를 이용해서 야를 만들어놔요. ATP를. 그러면 혹시 내가 살다가 계단을 올라가야 된다. 그러면 야를 끊어. 이 결합을 끊어. 고에너지 인산결합을 끊으면 열이 변하겠죠. 그때 에너지 묻어놨던 이 에너지 34가 튀어나온다 이거죠. 이 에너지를 이용해서 계단을 올라가라. 공부를 해라. 그 이야기입니다. 자, ATP의 구조. 아데노신에 세 개의 인산기가 결합을 해 있는데 인산기와 인산기 사이의 이 결합에는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에너지를 저장해놨다 이거죠. 자, 근데 이 결합을 끊었으면 거기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 34가 튀어나온다 이거지. ATP 끝에 있는 두 개의 인산기 사이의 결합이 분해되면서 에너지가 방출이 될 거고, 그런 다음에 또 이건 사용했고 또 에너지가 만들어지면 얘들을 뭉쳐서 이렇게 만들어 놓을 거고, 필요할 때 끊어서 사용하고, 여유 있을 때 만들어 놓고 필요할 때 끊어서 사용하고, 이렇게 될 거다 이거지. 그게 어려운 동작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포 호흡을 할 때는 ATP를 합성을 해놓고 나중에 생명 활동을 할 때 ATP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를 끊어서 사용하자 이거지.
여기 전체적인 그림이 나와 있는데, 자, 세포호흡을 할 때 에너지가 튀어나오겠죠. 얼마나 나오니? 모르겠고 100이 나온다 치자. 근데 사실은 진짜로 뭐 나중에 뭐 아주 나중에 배우겠지만 포도당 하나 분해되면 32 ATP 만들어집니다. 32개의 ATP가. 그건 나중 이야기고 나중에 이야기고 일단 대충 그냥 세포호흡을 하면 에너지 100이 나오죠. 100을 이용해서 이게 열에너지 66 나가버렸지. 그러면 남아있는 34의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이 에너지를 가지고 ATP를 만들어놔. 그럼 34를 여기다 저장을 해놨다고. ATP를 만들면서 34를 여기에다 저장을 해놨다고. 그런 다음에 ATP를 분해하면 34의 에너지가 튀어나오겠죠.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근육, 체온, 정신, 성장 다양하게 사용을 하라 이거지. 자, 요 기작이 이해가 되면 됩니다. 방향타를 정확하게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뒤로 오세요. 뒤로 와서 38페이지에 6번 문제 스타트. 재규미하고 무슨 사이? 어? 친구야? 친척한 게 아니고? 아, 친척한 게 아니야? 사촌 이런 거 아니고? 그냥 친구야? 나 친척이지. 엄마들끼리 친구, 아빠들끼리 친구. 민구가 네. 몇 번? 3번. 3번 훌륭합니다. 수연아 몇 번? 4번. 4번 훌륭합니다. 우리 사면여고 에이스 서빈아 몇 번? 4번. 오케이. 자, 풀어보겠습니다. 명신 중앙 사면 대결. 명신 대표자가 잘못했나요? 아, 민구 아니야. 니 옆에 맞을 수도 있다. 오케이. 자, 보세요. 이 과정 딱 봐도 세포호흡 과정이지. 자, 세포호흡 과정이 일어나는 이 장소는 마이토콘드리아. 짜증납니다. 미토콘드리아가 아니고 마이토콘드리아라서. 자, 그리고 세포호흡을 하려면 포도당과 산소기체 투입해야 되고, 생성물은 물과 이산화탄소 튀어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A는 O2 산소기체고, B는 CO2 이산화탄소 니은 보기가 맞고,
자, 요거 일어나는 장소는 마이토콘드리아도 맞고 일단 기억 니은이 둘 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포를 통해서 에너지가 나왔죠. 그 중에 66은 즉시 사용한다 그랬지. 34는 어떻게 보관. 저장해두죠. 어디에다가 ATP를 만들면서 그 ATP에다 저장을 해두지. 그러면 이 34의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ATP 야를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34를 넣어두자고. 그러면 세포업이 열심히 일어날 때는 이 작업이 진행이 되면서 그 에너지를 여기다 보관을 했어요. 그러면 세포업 과정에서는 이 반응이 일어나야 되겠네. 이 반응이 투 반응이죠. 투 반응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ATP에다 저장을 한다고. 여기서 몇 번이야? 4번. 자, 저장을 한다고. 자, 그 다음에 원 과정은 민구가 원 과정은 요거죠. 자, 인산기와 인산기 사이의 결합이 몇 개고? 2개고 여기는 1개죠. 그럼 원 과정이 일어날 때 인산기와 인산기 사이의 이 결합이 끊어졌네. 인산기와 인산기 사이의 결합이 끊어졌네요. 그러면 결합이 생성된다. 이 말은 아닌 거죠. 결합이 생성되는 게 아니고 결합이 끊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정답이 몇 번이다? 4번이다. 자, 그 옆에 8번 문제 바로 스타트. 민구가 이번에는 명예회복의 기회를 자네에게 제일 먼저 줘도 되겠니? 네. 일단 윤신구 대표는 민국이, 이상인여부 대표는 서인이, 중앙구 대표는 이번엔 민서 어때? 민구가 민신구의 자존심, 민구가 몇 번? 2번. 오케이, 괜찮아. 우리 사면여고의 얼굴 서민이 3번. 자, 우리 중앙고의 에이스 민서. 우리 금성초등학교에 빛나는 별 허수호 몇 번? 저 이상하게 민신고는 역시 2번으로. 자, 일단 풀어볼게요. 자, 봐. 포도당이 들어왔고 세포업을 통해서 물과 이산화탄소 만들어졌지. 자, 이 과정에서 생성된 에너지 100이잖아요. 자, 이 중에서 열 에너지 형태로 빠져나가는 게 얼마고? 66이죠. 그 다음에 나머지 34의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34의 에너지를 이용해서 뭘 만들어 놓던데, 인구가 뭘 만들어 놓더노? ATP를 만들어 놔야지. 자, 이 34의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ATP를 만들어 놓고
나중에 필요할 때 이 ATP를 ADP로 분해하면서 34의 에너지를 뽑아서 쓰겠다. 34의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ATP를 만들어서 여기에다 저장을 해 놓겠다. ATP를 만들어서 여기에다 저장을 해 놓겠다. 자, 그러면 포도당이 분해될 때 방출되는 에너지는 모두 니은에 저장되느냐? 아닙니다. 34%만 니은에 저장됩니다. 자, 여기에다가 에너지를 집어넣어서 ATP를 만든 거고, ATP가 ADP보다는 더 높은 곳에 있겠죠. 34 차이가 나겠지. ATP의 에너지가 더 많겠죠. ATP의 에너지가 더 많다. 니은 보기가 맞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근육운동이라 하면 요 생명활동이잖아. 생명활동을 할 때는 ATP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를 ADP로 바꾸면서 뽑아서 써야 돼. ATP에 저장된 에너지가 사용이 됩니다. need. 정답은 몇 번? 5번이 정답입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오케이. 또 자존심을 회복해야 되니까 한 문제를 더 풀도록 하겠습니다. 민구가. 자, 62페이지에 5번 문제. 62페이지로 나와봐라. 스타트. 정인여고의 얼굴 좀 미안합니다. 정인여고 에이스 다 나왔나요? 2번. 우리 명신고 자존심 미국이 몇 번? 나는 명신고의 흑표범이었는데. 미안해. 명신고의 흑표범. 명신고를 쳐져 벌판을 누비고 다니는 시절에. 수연아 몇 번? 2번. 자, 민구아 잘 봐. 잘 봐. 잘 봐. 자, 계속 3년 내내 포도당이 세포업을 통해서 분해되면 에너지 100이 나오고, 이 중에 66은 열 에너지, 34를 저금통에 저장을 해두는데 ATP를 만들어서 저금통에 저장을 해둬. 그러면 이 ATP에 있는 에너지를 나중에 분해해서 뽑았을 거야. 그럼 얘는 ADP일 거야. 그러니까 이때 34가 나온다고, 요때 34가 나온다고, 요때. 자, 그러면 기억보기. 포도당에 방출된 에너지는 모두 ATP에 저장되는 거 아니다. 자, A는 ADP니까 인산, 얘는 ATP니까 인산. 여기는 인산 결합의 수 2개고, 여기는 인산 결합의 수가 1개죠. A가 더 많냐? 아닙니다. B가 더 많습니다. 예목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가과정 ATP를 ADP로 분해해야 되니까 인산과 인산 사이의 이 결합을 끊어야 돼. 가과정에서 인산 결합이 끊어집니다. 디귿 보기 오케이. 정답 몇 번? 2번. 2번만 맞습니다. 2번만 맞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앞으로 가서 하나 더 볼게. 61쪽에 4번 문제. 계속 반복해서 이 문제들은 볼 겁니다. 여기가 이 문제밖에 시험 문제 나올 게 없다. 제대로. 이 챕터에서는. 여기에 반드시 시험 문제 나올 거니까 맞춰야 돼요. 무슨 나니? 이번에 주는 몇 번? 2번이. 주는 2번. 2번 좋습니다. 미국아 2번. 2번 좋습니다. 수연아 3번. 2번 좋습니다. 민서 2번 2번 좋습니다. 수호 2번 좋습니다. 서빈 모르겠습니다. 6번 되겠습니까? 자, 오케이 볼게요. 자, 기억은 O2, 니은은 CO2. 그 다음에 원 과정은 ATP를 분해해서 ADP로 만들면서 에너지를 뽑아내서 사용하는 생명 활동을 하는 과정이죠. 이거 당연히 모든 생명체는 ATP를 분해해서 생명 활동에 에너지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기억 보기가 무조건 맞아야 됩니다. 자, 2 과정. ATP를 합성해 나가는 과정이잖아, 이거. 자, 요때 에너지 34를 여기다 묻어 넣어야 되죠. 더 고분자 화합물을 만들어 주는 과정이잖아. 흡열 반응. 동화 작용이니까 요 과정은 흡열 반응입니다. 내용이 틀렸습니다. 과정 가에서, 가는 뭔데? 여기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세포호흡 과정이죠. 세포호흡 과정에서는 ATP를 만들어야 돼. ATP를 만들어야 돼. 세포호흡 과정에서. 그러니까 ATP를 만들어야 돼요. ATP를 만들어야 돼요. 과정 2가 일어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조직세포에서 모세혈관으로 이동할 때 조직세포에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면 이 발생된 이산화탄소가 모세혈관 쪽으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요거 이동을 해서 얘가 가지고 가서 몸 밖으로 내보내 줄 거라고, 이산화탄소를.
조직 세포가 모세혈관으로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이 과정은 중학교 때 확산이라고 배웠습니다. 확산. 자, 확산이야. 그러면 확산이라는 것은 이런 거죠. 저기 급식소에서 음식을 하고 있는데 음식 냄새가 우리 교실에 온다. 내가 뭐 향수를 뿌렸더니 향수 냄새가 퍼져나간다. 이런 게 확산이죠. 확산은 고농도 지역에서 저농도 지역으로 물질이 스스로 운동하여 퍼져나가는 현상이 확산이고, 이 확산 과정이 진행될 때는 에너지 사용될 필요 없습니다. 스스로 운동해서 이동하는 겁니다. 스스로 운동해서 이동하는 거니까 에너지가 전혀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 에너지가 이용될 필요는 없다. 스스로 운동하여 퍼져나간다. 그래서 맞는 거는 DD. 정답은 몇 번? 1번이 정답이 되겠다. 자, 오케이.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 파이팅! 문제 꼭 좀 풀고 복습하기 바랍니다. 초반부터 분위기를 잘 잡아야 돼요.